이 와중에 아마존 회장 사임했습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돈도 많이 질렀지만 또 아마존이 그 운영하고 있는 신문이 극악무도한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그 회장이 사임하고 그럼 차기 회장에 좀 괜찮은 자가 들어왔냐? 아닙니다. 그 회장보다 더 극악한 자가 들어왔습니다. 차기 회장은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AWS로부터 팔러, 그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죠. 그거를 쫓아내버린 그런 인물이죠.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요새는 서비스 회사들이 자기의 서버를 안 가져갑니다. 자기의 인터넷선도 안 가져갑니다. 큰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와 선 연결해 놓은 그 서버 팜이죠. 서버 시설이 잔뜩 모여 있는 거기에서 빌려서 씁니다. 빌려서 쓰는데 그전과 달리 물리적으로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요 기계는 네 거, 요 기계에 연결된 100mbps 연결선은 네 거 이렇게 물리적으로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빌려요. 가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분산돼 가지고 몇 개 기계에 나눠져 있던 혹은 한 기계에 들어있던 나는 메모리 2GB, 나는 하드디스크 저장, 나는 3TB, 뭐 나는 연결된 선 얼마, 나는 거기에 대한 프로세싱 파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기본적으로 나는 거기에 설치할 OS는 뭐 리눅스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설치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뭐 오라클 혹은 무슨 다른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MySQL 이것도 다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소프트웨어까지 딱 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통으로 빌리는데 그때 그게 어느 컴퓨터 박스에 어떤 연결선 이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체 덩어리에 일정 기능을 빌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 그러죠. 그 뭐 구글도 하고 아마존도 하고 우리 같으면 KT도 하고 뭐 네이버도 하고 SK도 하고 뭐 큰 회사들이 이런 걸 해요. 그 팔러라는 소셜 미디어 회사, 팔러는 이제 트위터 비슷한 건데 팔러라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아마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AWS라 그럽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AWS에 이제 거기에 입주를 해서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해왔는데 24시간도 안 주고 너 나가 그래서 서비스 끊겼잖아요. 지금도 잘 안 돌아가요. 버벅거려요. 극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극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그거를 주도한 자가 이번에 아마존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 극좌 바이든 진영의 천병이 된 거죠. 이제 그 빅텍들이 아마존이 빅텍에 꼽히는데 미국 큰일 났습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정체가 드러나니까 요번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났듯이 개미들이 이제 천지사방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떡할 텐데? 원래 장사는 정치랑 난근 난원이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너무 적으로 돌려도 안 되고. 근데 이건 뭐 정치랑 야합한 정도가 아니라 지가 나서서 나치 친위대를 한 거 아닙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이게 좋게 끝날 리가 없죠. 아마 무지하게 당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당한 그 마지막에 어디까지 갈 거냐. 제가 보기엔 구글이 하고 있는 스마트폰 OS. 그 다음에 구글과 애플이 하고 있는 그 어플 스토어까지 갈 거다. 즉 다시 말해서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그 다음에 애플의 애플 스토어까지 갈 거다. 이번에 반격이. 그렇게 봅니다. 한 2, 3년이면 그렇게 갈 거예요, 이거. 자, 이런 상황이 천하대란이죠. 천하대란이 지금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이번에 미얀마 쿠데타 사건 이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쿠데타 세력이 부정선거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 뭐 굉장히 정의로운 무슨 일. 근데 개찐도찐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제 작년 11월 총선에서 이 아웅산 수지의 전국 민주동맹 National League of Democracy인가 뭐 그래요. 전국 민주동맹이
군부의 통합발전당 Unity and Development Party 통합발전당의 대승을 거뒀어요. 476석 중에 396석을 석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가 한 2~3개월 기다리다가 부정선거를 이유로 이번 그러니까 2월 1일 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국가 비상사태다. 1년 동안 헌정 그 절차 중단이다. 그리고 이제 의회도 소집 못하게 했고 아마 그리고 이제 한 8~9개월 후에 총선 같은 걸 치르겠죠. 예, 미얀마는 군부가 굉장히 강한 데입니다. 1962년서부터 2011년까지 그럼 몇 년이야 이게 49년 동안 굉장히 부패한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간 쪽으로 이양이 시작됐지 2012년에 그리고 아마 아웅산 수치가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있었던가 그땐가 이제 이제 민주화가 됐는데 그 민주정부라고 들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부패한 민주파리 정부예요. 그리고 아웅산 수지 정부에서도 그 군부는 내무부, 국방부, 그 다음에 국병수비부, 거기 국경수비부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Ministry of Border Security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가. 그걸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2011년, 그러니까 즉 민정이양 될 때부터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돼 왔고, 민 아웅 랭이라는 총사령관에 의해서 주도돼 왔고, 이 사람이 이번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지와 군부, 아웅산 수지와 군부, 이게 개찐도찐입니다. 이 수지는 제가 짐작하기에 오바마 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협업으로 만든 정권일 겁니다. 수지는 오바마 정부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수지 정부 때 1만 로힝야 그 사람들을 사살을 했고 100만 로힝야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21세기 최대의 제노사이드로 꼽힙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게 이 미얀마가 방글라데시랑 붙어 있고 로힝야 사람들이 회교도기 때문에 이슬람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황무지에 로힝야 사람들이 난민촌을 지어놓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이. 7~80만이 그쪽으로 도망갔어요. 거의 뭐 100만이에요. 자, 그렇게 수지도 만만한 사람 아니죠. 이런 제노사이드의 주범이에요. 아웅산 수지도. 군부는 그럼 어떠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67년부터 62년부터 2011년까지 반백년 동안 부패의 대명사입니다. 그건 어디서 잘 드러나냐. 지금도 그 화폐 단위를 쓰는지 몰라도 이 미얀마의 화폐 단위가 짜트라는 거였었는데 이 짜트의 공식 환율, 그건 5짜트 가져가면 은행에서 1달러 바꿔줘요. 근데 암시장 환율 200짜트예요. 그 1달러 바꾸려면 예를 들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은행에서 근데 짜트를 달러로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너 이거 짜트 바꿔줘도 돼라는 쿠폰을 줘야 돼요. 오케이, 제가 그런 쿠폰 하나 예를 들어서 $10,000짜리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5만 짜트를 들고 가서 은행에서 $10,000를 바꿔요. 그 다음에 그걸 암시하게 팔아. 그럼 $50,000 곱하기 200배를 하니까 5만 짜트를 가져가서 암시장에 5만 짜트를 가서 제가 10,000불을 바꿨단 말이에요. $10,000를 암시장에 파는 순간 제가 200만 짜트를 손에 잡게 되죠. 그럼 내가 들어간 돈은 5만 짜트인데 내가 손에 잡은 건 200만 짜트예요. 그럼 내가 195만 짜트가 남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미얀마는 워낙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석유 빼고는 다 나요. 가스도 나고. 외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스꽝스러운 환율 정책을 만들어 놔서 외환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걸 자기들끼리 가지고 갈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군부 때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외환 컨트롤이 없어진 게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자유화됐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외환을 바꿀 수 있죠. 외환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가 이제 수출 기업들이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그 전략적으로 키워주는 전략 투자 부분이 외환을 바꿀 수 있는 권한, 외환을 사용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나 닭고기 값이 굉장히 비싸요. 거의 소고기 값에 육박해요. 왜냐? 사료 사다가 먹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거는 못 먹더라도 그거는 급하지 않다예요. 당연히 바나나, 오렌지 같은 것들은 뭐 1년에 한 번도 먹기 힘들어요. 뭐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도 그때 잘 산다는 게 서울 중심가의 기와집에 사는 집 아이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나나, 오렌지를 종로구에서 서울 종로구에서 파는 집이 그런 과일 가게가 두세 군데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때 용어로 양공주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정식 수입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군과 동거를 하는 여성들이 그 미군 PX에서 바나나, 오렌지를 빼갖고 그거를 굉장히 그 부유층들이만 이용하는 특별한 그런 수입 수입이라고 표현도 안 하죠. 외제 과일 다루는 아주 외제 깡통, 외제 과일 뭐 다루는 아주 고급 국제 시장 거기 갖다 파는 거예요. 뭐 커피도 다 그랬죠. 그때 커피는 뭐 지금처럼 좋은 커피도 아니에요. 맥스웰 인스턴트 커피 그거 하나 누구 집에 갈 때 그거 한 병 선물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60년대 말엔 설탕 요만한 거 가지고 선물했는데. 크지도 않죠. 설탕 한 2kg짜리, 1kg짜리. 그거 한 통 들고 가서도 큰 선물이에요. 누가 손님 찾아오면 여름에는 그 찬물에다가 설탕 풀어서 이렇게 대접하고 그랬었거든요. 6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비성, 일반 소비재에 들어가는 달러는 다 제한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긁어 모아서 그걸 기계 자본재에 투자를 해갖고 그때도 이제 그 부패를 가능하면 컨트롤해서 제대로 투자가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거랑 62년이면 군부 등장한 시기에 비슷하네요. 우리랑. 근데 우리는 그래도 민주주의 흉내를 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민주주의 많이 했죠. 얘들은 그냥 군부 독재예요. 그리고 그 대도시 랭군 거기서 이제 그 뭐 반정부 시위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따로 위에 뭐 조그만 내륙에 있는 작은 도시로 신도시로 정부를 옮겨버렸어요. 너희들 반도시 데모하든 말든 상관없다지. 나라 돌아가는데. 군부가 그런 군부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제 좀 바뀌겠죠. 근데 이제 요번에 거사를 저지른 군부가 도대체 세계를 어떻게 파악했길래 이 거사를 저질렀을까? 이 BBC 쪽에 BBC인가 외국 그 언론의 미얀마 쿠데타 다룬 게 뭐냐면 제목이 미얀마가 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국제적으로 이게 그 뭐 눈 감아줘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제목인데 저는 당연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미얀마 사람들 자기들 말로 그런다 그러거든요. 기억에 남는 수천 년 동안 그래도 전승이 전해지는 수천 년에 관해서 미얀마 땅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 굉장히 물산이 풍부한 데예요. 저기는 얼마나 물산이 풍부한지 바닷고기를 안 먹습니다. 맛없다고. 민물 생선만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군부는 그럼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 미국 바이든 정부가 갈팡질팡할 거라고 본 거예요. 사회정치 위기를 미국이 계속 겪을 거다. 그래서 무력화될 거다. 우리한테 신경 못 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 시진핑 공산당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치지향 주권국가 강화운동, 보스 애국 민중의 운동, 이거 다시 바꿔오라이. 그러니까 원위치 안 된다 이거. 이 흐름으로 가는 거다. 그럼 중국은 날개가 꺾였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중국은 날개가 꺾였다고 봐요. 그럼 미얀마 입장에서는 조금 이따 이제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얀마는 북쪽으로는 중국 운남성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그러니까 서쪽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인도하고 방글라데시랑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타일랜드랑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미얀마 입장에서 보면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의 지정학적 충돌점이거든요. 자기들은 군부 입장에서 중국 인도 사이에 줄타기 할 수 있다. 미국은 어차피 좀 끈 떨어졌다. 저기는 자기 사회 내부에 저 막 폭발하는 거 저거 신경 쓰느라고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저지른 거라고요. 11월에 선거 있었지만 그동안 2, 3개월 동안 쫙 보고 있다가 아, 미국은 저건 끈 떨어졌어. 오케이, 우리는 중국, 인도랑 딜하면 돼. 우리 딜할 카드 갖고 있어. 빵! 그 카드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미얀마 군부는 제가 보기에 꽃놀이패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그 분홍색 버마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옛날엔 다 버마라고 불렀었죠.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연결 지속. 이 미얀마가 중국의 그 운남성, 특히 쿤밍, 운남성의 그 성도죠. 곤명시. 쿤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도. 그리고 미얀마 북쪽은 이 중국 그 화교 경제권이라고 보셔도 돼요. 중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산 가발, 뭐 중국산 속눈썹 이런 그 수공업 많이 들어가는 게 상당 부분이 미얀마에서 가공돼요. 미얀마 사람들이 성실하고 일을 잘하나 봐요. 그 제가 듣기로 외항선원으로 제일 인기 좋은 게 미얀마 남자 외항선원이라 그러거든요. 체력 좋고 성실하고 일을 잘하고. 인도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냐. 미얀마가 인도 동북부 8개주에 안보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 동북부 8개주 이거 아루나찰, 아쌈, 마니푸르, 메갈라야, 미조람, 나갈란드, 시킴, 그다음에 트리푸라 뭐 이런 이름도 좀 힘든 건데 인도 동북부라는 게 뭐냐면 인도가 보면은 이제 인도 왼쪽은 파키스탄이고요. 히말라야 쪽으로는 네팔과 부탄이 있죠. 그림에서 저 파란 데가 네팔, 연두색이 부탄입니다. 위에. 인도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땅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방글라데시거든요. 저 회교 국가죠. 무슬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노란 게 좁은 통로로 해갖고 북동쪽으로 하나가 더 붙어 있잖아요. 저게 인도 북동부예요. 인도 북동부예요. 저기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운남으로 많이 넘어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운남으로. 그래서 그 보통 인도 사람들 같이 안 생기고요. 상당히 그 아시아 사람처럼 아시아 쪽 그 피가 많고요. 그 민속도 특이합니다. 음악도 좀 다르고요. 그 아루나찰 같은데 특히 아루나찰이 저 북동부에 맨 위에 붙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인도의 경우에 이 미얀마 아웅산 수지가 중국 공산당과 오바마 정부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인도적 입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도 북동부의 그 안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경 관리해야 되고 저기서 뭐 무기 같은 거 못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 협력을 거부했었어요. 미얀마가. 아웅산 수지 때. 인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군부 입장에서는 인도랑은 인도 북동부 8개주 안보 협력해주고 국경 안보 협력해주고 중국이랑은 계속 비즈니스 하면 돼. 미국 신경 쓸 거 없어. 이러고 개겨버린 거예요. 저게 사건이. 한마디로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정부의 무능, 마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하대란이죠. 천하대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한국엔 뭘 의미하냐. 우선 우리가 문팔육 이게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됐지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담한 가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제가 쓴 그 조그만 책 탄핵 다이제스트에서 썼지만 탄핵과 문재인 집권은 클린턴 진영이 트럼프 사냥을 위해서 판 함정이었다고 봐요. 왜 그렇게 그러면 그게 왜 함정이 되지? 문팔육 집권하자마자 2017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얼마나 많이 했어요? 2016년 말 2017년 초에. 그러다가 트럼프한테 깨갱하고 쫙 엎드렸죠.
트럼프가 너희 정말 핵으로 갈겨버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면 트럼프가 덜컥 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했다고요. 클린턴 정부는. 트럼프를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으로 봤거든요. 충동적이고 지잘난 멋에 취해서 사는 나르시스고 그렇게 봤어요. 저 클린턴 진영은 트럼프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교활하다 그럴까 스마트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 그것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난리를 피우죠. 무슨 뭐 지방선거 때 뭐 별로 하고 뭐라고 그거 다 튀우고요. 트럼프 결국 부회돼서 뭐 했어요? 목 잘라버렸잖아요. 경제 보이콧도 딱 포위하고 군사 보이콧도 포위해서 꼼짝 못하게 놔버렸잖아요. 트럼프 이거 꿰뚫어 본 거예요. 나 거기 함정 안 빠져. 얘들 포위해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게 긴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원인 따로 불러서 야 우리 너 뭐 까불지만 않으면 특별히 때릴 뜻은 없어. 우리랑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 고민 좀 해봐. 내가 참 면 다 구겨가면서 너 같은 애까지 와서 만리 밖에 와서 만나준다. 나의 이 애틋한 마음을 네가 좀 헤아려라. 그리고 처신 좀 해. 그래 너 참 이쁘게 생겼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트럼프 이 함정을 피해버린 거예요. 이 함정을 판 거라고요. 클린턴 진영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충동적이고 나르시스가 강하고 일을 막 저지르는 타입이다라고 보니까 함정 파면 빠질 줄 안 거지. 자, 함정 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양, 베이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좌파 성향을 가진 문팔력 집단을 집권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였다고 좀 봐요. 이걸 어디서 드러나냐. 반주저앉은 사건을 보면 알아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인도 계통의 아저씨, 이 사람이 뉴욕 남부의 연방검찰이에요. 바라라. 브레트 바라라라는 사람인데, 반기문이 주저앉기 전에 한 달 전쯤에 무슨 일이 터졌냐. 뉴욕 연방정부, 뉴욕 남부검찰, 연방검사, 남부검찰이 머니 런더링, 그러니까 돈 세탁과 뭐 뇌물에 관한 죄로 해서 반기문 형제하고 조카를 입건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특이한 게 뭐냐면 미국 안에서는 아무도 피해자가 없어요. 이게 범죄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는 누구냐면 한국의 경남기업이에요. 이게 번져가지고 그 성완종 씨가 자살한 거예요. 건설하는 성완종 씨.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이게 번져서. 그러면 경남기업이 피해자인데 이 경남기업의 투자를 끌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반씨 집안이. 거기에 뭐 반기문이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카랑 형제가. 그래가지고 경남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쪽에 투자자 후보로 전달이 됐는지 뭐 배달 사고가 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무튼 이거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인이 벌린 일이지만 미국 안에서 무슨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세게 짚고 들어갔다. 이 바라라가. 그래가지고 1월에 이 반기문 후보가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당연히 반기문 후보 주저앉으니까 집권은 누가 하게 돼? 문재인 586이 하게 되죠. 이 브레트 바라라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연방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 그게 정치적 폴리티컬 어포인티라 그래요. 정치적 임명자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바뀌면 다 사표를 쓰는데 안 쓰고 객에다가 해고당한 사람이에요. 해고당한 다음에 해고당한 다음에 여기 나오는 힐러리 클린턴의 호위 부대를 했어요. 홍위병 역할을 했다고. 힐러리 클린턴 엄청나게 변호하고 변명해주고 옹호해주고 골수란 얘기죠. 골수. 그리고 여기 힐러리 클린턴 이거 뭐냐면 대선 떨어지고 나서 2017년 가을에 한국을 방문해서 다른 사람들 별로 안 만났어요. 다 저쪽 진영만 만났어요. 그때 만난 게 그때 추미애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때 추미애는 그때 민주당 대표할 때예요.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 전 그래서 상당히 그 추정을 스토리를 시나리오인데 탄핵과 문재인 집권이 트럼프 사냥을 위한 클린턴 진영의 작품이고 이 작품을 실행한 실행 부대는 여기 서울에 나와 있는 국무부 라인이었을 거다. 저 그래서 뭐 저 사람들이 나 찾을 이유도 없지만 그 사람 나 찾아도 별로 뭐 만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선수들이야. 그냥 이게 기술자들이에요. 위에서 오다 떨어지면 오다 떨어진 대로.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사실은 그 탄핵 막 진행할 때 2017년 1월에 외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김평호 변호사랑 뭐 저랑 이렇게 몇 명이 그거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했었는데 그때 그 외신 기자를 이끄는 그 아주 나이 많은 원로 그 미국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탄핵되도록 다 세팅돼 있는 건데 지금 당신들 탄핵 반대한다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세팅이라는 용어로 써요. 프레임 세트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1월이에요, 1월. 탄핵 인용은 3월 10일이죠. 1월 말쯤 됐던 것 같은데. 아, 이게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동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이해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게 어딜 가리킬 거냐. 저 원로 미국 기자가 국무부가 가리키는 거다. 도대체 국무부가 왜 이러는데? 그때는 트럼프의 국무부라고 생각했지. 나중에 보니까 트럼프가 조직 장악이 언제 폼페오 됐을 때나 시작한 거예요. 시작이. 그땐 틸러슨이에요. 부시 똘마니. 그리고 언제요? 2018년이 돼서도 그 국무부에 범털들이 나서가지고 트럼프 탄핵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우크라이나에 뭐 트럼프가 압력 넣었다 그래가지고. 퀴드 프로콘가 뭔가. 그래서 저는 이런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가설이 아니면 말고요. 이 가설이 만약에 맞다면 즉 바이든이 한반도 불안정화를 원할까? 저는 안 원한다고 봐요. 바이든이 한반도를 떼내갖고 중국으로 떠넘기는 그런 제스처 취하고 중국에 과욕 부리고 북한이 막 무너지고 그런 거 원할까? 바이든은 스테이터스 코를 원할까?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라고 할지라도 또 바이든 행정부에 많은 사람들이 극좌 글로벌리스트 혹은 좌파 글로벌리스트가 많다 그러더라도 거대 조직의 논리가 있어요. 국무부면 국무부라는 집단, 외교관 집단, 그다음에 국방부면 국방부라는 군부 집단의 논리가 있다고요. 여긴 좀 다른 온도 차이가 다를 거라고요. 간첩스러운 자들하고는 또.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흔들었다가는 자기들 내부의 이견 차이와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드러날 거기 때문에 잘 못 흔들 거예요. 지금 구조를. 그럼 지금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불안 요소에 대해서 참 꼴보기 싫다 이렇게 느낀다고요. 그 불안 요소가 어디냐? 문팔육이에요. 그러면 문팔육은 애초부터 한반도 정세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도록 하라고 사명을 부여받고 집권한 집단이다라고 전 생각을 한다고요. 원래 성향이 그렇고 한반도 불안정화가 필요 없어진 지금 바이든 정부가 문팔육을 어떻게 보고 있겠냐. 저는 별로 그렇게 정다운 눈길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문팔육은 미얀마 군부와 같은 물리력, 각오, 독자성이 없죠. 미얀마 군부는 일 저질러 버린 거 아니에요. 야, 미국 니들이 바쁘게 생겼네. 보니까 니들이 집안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니네. 여기 지구 반바퀴 돌아서 여기 신경 못 쓰겠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중국하고 인도랑 딜만 하면 돼. 중국이랑은 살라 해서 계속 그 일로 일대도 연결 계속 해주고 저기 경제 교류도 계속하고 경제 교류도 그 중국 식민지화 돼가고 있거든요. 경제가. 인도랑은 저기 그 북동부에 그 8개 주 그 저기 안보 협력 해주면 되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우리 일단 시간 벌고 이제 뭐 사회 어떻게 개방하고 외자 어떻게 유치하는지 우리 다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거 하면서 적당히 콩고물 따먹고 그리고 1년 동안 주물럭거려가지고 부정이 있던 없던 또 부정선거 다 밝히고 다 잡아놓고 선거 다시 치러가지고 우리 말 잘 듣는 쪽으로 해서 이제 정부 하나 또 꾸리지 뭐. 이 계산을 했다고 좀 보여요. 이 정도의 물리력, 각오, 독자성이 문팔육에 있냐? 없어요. 조국 같은 인간한테 뭐 저런 게 있어요? 김용민한테 뭐 저런 게 있어? 누구야 또 김어준한테 뭐 저런 게 있어? 없어요. 문팔육은 여전히 세 군데 눈치를 봐야 돼. 눈알이 세 개일 겁니다. 저기가 하나는 워싱턴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하나는 베이징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위로는 평양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세 군데 눈치 봐야 돼요. 이 사람들. 아마 뭐가 많이 걸려 있을 거라고요. 코가 많이 꿰 있을 거예요. 그럼 세 군데 눈치 보게 되면 이게 마비된다는 얘기예요. 마비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용도 폐기를 집행하는 걸 기다리는 그런 처지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로또를 맞은 거냐? 조중동하고 국민의힘이 로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중둥절, 국힘둥절이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중동 어리둥절, 국민의힘 어리둥절.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나라 망치는 것만 했는데 갑자기 로또가 맞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문팔육 정부의 문제점 계속 밝혀져 나오고요. 계속 폭로되고요. 사회 각 분야, 그러니까 뭐 전문 분야들, 조중동이랑 그래도 국힘이랑 얘기할 만한 분야, 법조가 됐던 뭐 원전 문제가 됐든 그 계속 터져 나와요, 이제. 점점 더 터져 나옵니다.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은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안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딱 동결시키겠다. 안정화라기보다 현 상태 꼼짝마. 근데 꼼짝할 현 상태를 흔들 수 있는 불안 요소 누구야? 조중동 국힘은 현 상태 안 흔들어. 쟤들 좀 불안해. 야, 딜을 하면 우리가 직접 평양이랑 하고 우리가 직접 베이징이랑 하는데 너는 네가 뭐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네가 베이징 대리인, 평양 대리인 비슷하게 자꾸 놀아. 거기다 저쪽 가서는 또 워싱턴 대리인이라 그래. 니들은 조금 안 되겠는데?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요. 자, 이러면 제가 뭐 엄청나게 바이든 찬양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현실이고 사실이면 인정하자 이거야. 우리 인정한 상태에서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인정한 상태에서 웃지 못할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 뭐 할 거냐. 이거보다 더 큰 아이러니도 있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991년에 동구 다 무너졌고 소련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저기 좌파라든지 뭐 막스 레닌주의 떠들던 인간들 혹은 김일성 영생교 떠들던 인간들 다 정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 안 됐잖아요. 특히 김일성 영생교 떠드는 그 인맥이 계속 커갖고 지금 국가 권력까지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그 색깔 진한 인맥이. 아이러니죠. 그거 왜 일어났는데? 친중 글로벌리스트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밀월이 25년이 진행을 해버리니까 서로 피가 섞이고 살이 섞여버리니까 여기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 악마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무한 해체, 죄책감, PC 분노 이런 것들이 이 미국과 유럽의 지성계, 지식계를 언론과 지식을 장악해버리니까 한국에서도 그 풍조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미국과 중국이 지금 동침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나와바리인 중국의 속국인 북한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비판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타도하려고 그래. 너 돌았냐? 쟤들 보면 우리 같은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너 시대착오적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쟤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그게 시류를 기본으로 하면 우리야말로 시류에 안 맞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25년 동안.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 untimely being이라 그럽니다. 시류에 안 맞는 존재였던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공산주의의 멸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그거 25년 겪었는데 뭐 이까지 아이러니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세상이나 인생이라는 건 구불구불 아이러니 해서 우회해서 방향을 잡고 가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뭐 할 거냐. 이런 참으로 웃지 못할 아이러니인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오히려 한반도를 동작 그만 현 상태 동결. 근데 동결 요소 중에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문팔육은 조금 시어총으로 좀 꺾어놔야겠어, 쟤들. 지금 저거 안 꺾으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아.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한반도 동결이니까, 동결이고 문팔육 꺾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판단하고 조중동이 바이든 예찬가를 그렇게 불러 제꼈던 거예요. 쟤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계산이 맞죠. 쟤들 입장에서는. 자,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 같이 순진하고 또 원칙을 좀 생각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 우리 애국 민중들, 또 민초들, 생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우리는 뭐 해야 될 거냐? 원칙대로만 가면 돼요. 우리 힘 차근차근 모아가면서. 그래서 우선 첫째, 이 백신 문제 가지고 우리 서로 연락처 확보하고 그리고 애국전선을 준비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www.lisol.kr/S1입니다. 리버티 연대, 리솔. 같이 힘 좀 모아주시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